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돈을 섬기고 있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는커녕 착취하고 있고, 피조자연을 보호하기는커녕 파괴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장본인들인 거죠.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 가는 길은 뭐겠습니까? 바로 희년실천입니다. 희년실천. 희년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실천이 바로 평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제 그 시각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피조 자연에 대한 사랑까지 우리가 확장이 돼야 돼요. 그게 특히 이제 오늘날 이제 기후 위기, 이 생태 이 재난을 당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 시야가 확장돼야 되고, 그것이 이 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그 환경 운동가들이 기독교를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를 친환경 종교로 예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이제 논거는 뭐냐면, 서구,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서구 국가들이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해온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비판인 건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이제 기독교 변증을 해야 돼요. 그 서구 국가들이 그렇게 환경 파괴한 건 그건 맞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거다.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처럼, 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봐라, 이처럼 하나님은 땅을 사랑하고 땅을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들짐승들까지 그렇게 다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년과 희년법을 근거로 해서 그 환경운동가 또 환경 생태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기독교 굉장히 적대적인데 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게 아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친환경, 친생태를 가르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의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불교보다 오히려 더 우리 성서의 하나님이 훨씬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이 피조자연을 보호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25장 그 23절을 보십시오.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 이스라엘, 너희 사람들은 거류민, 동거하는 자, 이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너희는 나그네로서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없고 다만 나의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토지의 유일한 소유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땅을 빌려서 쓰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을 만든 자의 것이듯 땅은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을 만든 그 존재가 우리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그 땅은 오직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나눠주신 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을 나눠주신 거예요. 토지 사용권을 평등하게. 그래서 이 평등한 토지 사용권, 줄여서 그냥 토지 평등권은 천부인권입니다. 이것은 서울 압구정동의 부동산 그 부자의 집에 태어나는 아기나 서울 행당동의 철거민 마을에 태어나는 아기나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받는다.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죠. 민수기에서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사람 수를 세라고 명하세요. 그래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땅을,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등하게 땅을 이제 가나안에서 분배해 줘라. 이렇게 이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평등 분배는 토지 면적의 평등 분배가 아니라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였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땅에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리지 않고 똑같은 면적으로 그래 누구는 좋은 땅을 받고 누구는 나쁜 땅을 받으면 좋은 땅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나쁜 땅 받는 사람은 이게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이건 불공평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토지 면적이 아니라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땅을 평등하게 분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면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등을 조사요라고 명하거든요. 그렇게 명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 줄 때 어느 지역에 좋은 땅들이 있고 어느 지역에 나쁜 땅들이 있고, 가령 예를 들면 유다 남부 지역은 이제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아주 이렇게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그런 땅들을 이제 미리 다 이렇게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를 알아야만 그 땅을 이제 그 지파별 가족별로 평등하게 분배를 해줄 때 좋은 땅은 좁은 면적으로 주고 나쁜 땅은, 척박한 땅은 넓은 면적으로 줘서 토지 가치를 평등하게 분배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해줄 때 실제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세기에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쓰거든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해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분배를 해줬다는 그런 의미의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12지파 중에 가장 좁은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가장 비옥한 땅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토지 가치를 평등하게 1인당 토지 가치를 평등하게 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분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 가치의 본질이 뭐냐? 이제 그게 지대입니다. 지대. 땅지 대가대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 이걸 이제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사용료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지의 경우는 소작 농민이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수확물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소작료로 내잖아요. 그 소작료가 지대입니다. 농지의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이 도시의 지대는 뭐냐면, 가령 이런 건물의 임대료를 생각을 해보면 연간 임대료는 이제 두 가지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 건물 자체, 그러니까 건물분 임대료하고 그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분 임대료. 그래서 이 토지분 임대료와 건물분 임대료의 합이 전체 그 건물 임대료를 구성하거든요. 그 중에 이 토지분 임대료, 이걸 가리켜서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토지 가치를 1인당 평등하게 하는 방식으로 땅을 분배해 주셨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토지 가치의 본질이 지대니까 지대를 평등하게 분배해 주셨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지대 평등 분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대 평등 분배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대 공유제도 있어요. 지대 공유제.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토지의 유일한 소유권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이제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와 각종 헌물, 그리고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11조와 그 각종 헌물은 토지 사용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바치는 지대인 거예요. 11조와 그 각종 헌물이.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11조와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시고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공재정으로 공유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 각종 헌물을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위해서 쓰도록 하시고,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바치는 그 생산자 가족을 위해서도 쓰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이스라엘의 그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공유하도록, 지대를 공유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제도는 지대 공유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둘을 합하면 뭐냐? 지대 공유제하고 지대 평등 분배제, 이 둘을 합하면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가 되는 거예요. 한자가 많이 나와서 좀 딱딱하시죠? 이스라엘의 토지제도는 지대를 공유하거나 평등하게 분배하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본질적으로 가면, 제가 지금 이건 지대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토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토지 신유 평등 임차제예요. 토지 신유, 신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자거든요.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평등 임차제, 평등하게 임차, 빌려 쓰는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토지 측면에서는 토지 신유 평등 임차제가 되는 것이고, 지대 측면에서는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에는 모두 토지 평등권이라는 원칙이 담겨 있어요. 토지 평등권. 그래서 이 토지 평등권 원칙을 우리 시대에 이제 맞게 이제 적용한 최선의 대안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미국의 헨리 조지가 주창한 지대 조세제입니다. 헨리 조지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이제 사회 개혁가예요. 헨리 조지는 이제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이제 선원 생활, 이제 뱃사람으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10대 그 소년으로 그렇게 이제 광산에서, 인쇄소에서, 방앗간에서 노동자로서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헨리 조지는 정규 교육은 그렇게 일찍 중단이 됐지만 도서관에 자주 가서 책을 즐겨 읽었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고 여러 그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는 독서를 통해서 세계 사상계의 거목이 됩니다. 헨리 조지가. 근데 헨리 조지가 이제
헨리 조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참 우리 소개하고 싶은 일화는 많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핵심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헨리 조지가 이제 그 인쇄소의 십자공으로 일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암살을 당해요. 그 소식을 듣고 헨리 조지는 그 노예제 폐지론자였거든요. 노예 해방을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헨리 조지가.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이 마음에 이제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차서 아주 격정적인 추도문을 써가지고 자기가 십자공으로 일하고 있는 그 신문사에 기고를 했어요. 근데 그 편집장이 보니까 너무 글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헨리 조지를 자기 그 신문사에 그 이제 이제 기자로 발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헨리 조지가 처음으로 이제 돈을 받고 언론인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언론사에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사의 이제 특파원으로 뉴욕으로 이제 파견을 간 거예요. 근데 뉴욕에 가보니까 그 당시 전 지구상에서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도시가 뉴욕이었거든요. 뉴욕에 막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고층 그 건물들이 막 들어서고 엄청난 눈부신 그 생산력의 발전, 그러니까 생산 파이가 커지는 이 물질적 진보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추운 겨울에 어린 소녀들이 맨발로 헐벗은 채 그렇게 굶주리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헨리 조지가 충격에 빠진 거죠. 이렇게 생산 파이가 커지는 이 엄청 눈부신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왜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심화되느냐. 이 문제를 안고 헨리 조지가 결심을 합니다. 그 뉴욕의 그 대로상에서 큰 길가에서 내가 이 진보와 동행하는 이 빈곤의 문제, 여기서 말하는 진보란 물질적인 진보를 말합니다. 생산 파이가 커지는 이 진보와 동행하는 이 빈곤의 문제의 이 원인이 뭐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찾을 때까지 내가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스스로 맹세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돌아와서 말을 타고 이렇게 쭉 이제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뉴욕이 대륙 횡단철도가 부설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대서양하고 태평양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대륙 횡단철도가 부설되면서 그 역사가 들어서는 곳마다 토지 가치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헨리 조지가 이제 이렇게 말 타고 가다가 어느 목동하고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우연히 인사삼아 대화를 나누는데 목동이 그런 말이에요. 저기 이제 그 역사가 들어선 저기가 땅값이 1에이커에 얼마라고 하던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헨리 조지가 순간적으로 이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사라지지 않고 심화되는 그 원인이 바로 토지 문제에 있구나. 이걸 순간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의 대표작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진보와 빈곤.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 제목은 아까 거기서 출발해요. 이 생산 파이가 커지는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심화되는가. 거기에 대한 원인이 바로 이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생산 파이도 커지지만 그 생산 파이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지대가 증가하기 때문이구나. 그게 절대적인 로도 또 상대적으로도,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에서도 증가하고 상대적인 몫에서도 지대가 증가하면서 그게 빈곤의 문제를 발생 심화시키는구나 하는 이제 그 깨달음을 이제 정밀하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논증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그 지대를 어떤 기여도 생산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날로 증가하는 지대를,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대를 독차지하는 토지 소유자에게서 그 지대를 세금으로 환수해서 그 지대의 세금을 과세해서, 그래서 그걸 지대 조세제라고 합니다. 지대를 조세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지대 조세제. 그래서 이 지대 조세제를 실시를 해서 그 환수한 그 지대를 사회가 공공재정으로 사용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의 이 지대 조세제는 지대를 조세로 세금으로 환수를 해서 그 지대를 공유하거나 평등 분배하자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예요. 아까 제가 성경의 토지 제도가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헨리 조지의 이 대안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헨리 조지가 주장을 했고, 그 헨리 조지의 영향력이 그 당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에 엄청나게 파급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그런 나라들을 헨리 조지가 순방하면서 연설을 할 때마다 그 나라들에서 이런 이제 지대 공유제 운동이 들불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르크스의 영향력보다 헨리 조지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그 나라들에서. 근데 이제 그때 그 헨리 조지에게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 그 대문호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5년에 처음 헨리 조지 사상을 접하고 1910년에 타계하는데 그 25년 동안 처음 접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25년 그 사반세기 동안 헨리 조지가 얘기했던 그 지대 공유제를 러시아에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 당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에는 두 명의 짜르 황제가 있다. 한 명은 니콜라이 황제고 한 명은 톨스토이다 할 만큼 톨스토이 영향력이 막대했거든요. 근데 그래 톨스토이가 러시아어로 헨리 조지의 책을 번역을 하고 그 책의 서문에 톨스토이가 직접 그 자기가 서문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자를 만들고 러시아에 보급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부활이라는 소설 있죠. 톨스토이의 명작이죠. 그 부활의 본문에 헨리 조지의 그 사상을 거기 담아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 네흘리도프가 대지주 귀족인데 자기 땅을 이제 땅 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본문이 나와요. 나누어 줄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땅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장 평등하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인지 농민 여러분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물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 다 토지 면적의 평등 분배 방식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땅에는 역시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런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평등 분배를 할 때 이런 이제 불평등한 분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 이제 농민들이 우왕좌왕을 하니까 넬리도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에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한 방식대로 좋은 땅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지대를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내고 나쁜 땅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적은 지대를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내고 또 넓은 땅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지대를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내고 좁은 땅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적은 지대를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내고 또 땅을 안 받겠다,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지대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아진 마을의 그 지대 공동기금을 가지고 마을의 공공재정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마을에 다리를 놓고 병자를 구제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하면서 헨리 조지 참 똑똑한 사람이군 하고 이제 그 본문이 끝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거기 담은 것은 그 당시 러시아의 최대 사회 문제가 바로 토지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민이었고 농민의 절대 다수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 토지 개혁의 그 원칙과 방향을 헨리 조지가 말한 그 지대 공유제 방식으로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마을 단위의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넣은 것은 이걸 이제 국가 단위로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령 그때 만약에 러시아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수도 거기에 땅을 쓰는 사람은 이제 그만큼 많은 지대를 러시아 국가의 공동 그 재정으로 이렇게 내고 또 아주 이제 시골에 한적한 시골에 그 땅을 쓰는 사람은 그만큼 적은 지대를 세금으로 이제 러시아 국가의 공공 재정으로 이렇게 내 가지고 그러니까 토지의 위치와 비옥도에 따라 또 토지의 사용 면적에 따라 차등적인 이런 지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지대를 국가의 공공 재정으로 사용하는 방식. 그걸 이제 톨스토이가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 본문을 이제 거기다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참 이게 아쉬움이 많지만 그때 이제 톨스토이의 그 제안을 니콜라이 황제와 수상 스톨리핀이 이제 다 그걸 거부해요.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러시아 혁명이 이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가 대지주였거든요. 교회가 대지주였는데 교회가 러시아 황제와 귀족들의 편에 일방적으로 서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외면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혁명 때 그 러시아 정교회가 가진 땅들이 다 몰수당하고 예배당하는 성당들이 이제 다 파괴되고 수많은 성직자들이 시베리아로 유행에 처해지고 그런 일들이 그때 일어났던 거죠. 참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 톨스토이가 말한 방식이 정말 합리적이고 참 그 온건한 해결 방식이었거든요. 그걸 만약 그때 실행했다면 러시아 혁명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러시아 공산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분단되지 않았겠죠. 남북 분단도 그런 그래서 이제 한스 퀸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신학자, 카톨릭 이제 역사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역사라는 책의 그 후반부에서 러시아 그 사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톨스토이를 비롯해서 참 소수의 개혁가들이 너무나 이제 귀중한 그 개혁을 역설을 했는데 그걸 교회가 그 당시 러시아 교회가 외면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는 그 고통을 외면한 결과 결국 공산화에 실패한 실험을 하게 됐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크나큰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헨리 조지에게 또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중국의 순원이 있습니다. 손문이라고도 하죠. 손문. 순원이 이제 청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도 정말 위대한 인물로 이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원이 이제 반청 혁명을 일으키다가 몇 번 실패를 하는데 실패하고 청나라 그 관원들의 추격을 피해서 영국까지 이제 도피를 해요. 망명을. 근데 영국에서 헨리 조지의 책을 접해요. 헨리 조지의 책을 읽고 깊이 감명을 받고
자기 이제 신중국의 건국 철학으로 삼민주의를 제창을 합니다. 삼민주의. 그 삼민주의가 민족, 민권, 민생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민족주의하고 민권주의는 그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순원 사상이 독특한 것은 민생주의였습니다. 민생주의. 근데 그 민생주의의 핵심이 토지평등권이에요. 그러니까 토지평등권 원칙을 토지세 방식으로 실현하자. 이게 이제 헨리 조지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다만 그 강도에 있어서 헨리 조지보다는 조금 약해요. 순원은.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 그 민생주의 토지평등권을 순원이 이제 역설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순원이 1920년대 중반에 이제 위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제스가 이제 중국 국민당을 이끌면서 이제 공산군과 이제 이렇게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죠. 일본군이 또 침략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순원이 중국 대륙을 빼앗기고 이제 대만으로 이제 쫓겨가게 되는데 그 중국 대륙을 이제 공산군에게 완전히 빼앗기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장제스 일기가 지금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됐는데 그 일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 중국 대륙을 이제 공산군에게 빼앗기게 된 핵심 이유는 순원 선생이 가르친 민생주의, 토지평등권 이걸 우리가 중국 대륙에서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큰 자성과 반성을 한 거죠, 장제스가. 그래서 이제 대만으로 쫓겨가서는 대만에서는 그걸 해요. 이제 토지 개혁을 하고, 근데 그걸 이제 그 피와 총으로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좀 무리를 일으키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순원의 영향으로 대만 헌법에 토지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어요. 대만은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중화민국 대만. 그런데 거기에 토지 평등권이 명시가 되어 있고, 토지가 인민 전체에게 귀속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 가치와 토지 가치의 증가분을 모든 인민이 향유한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위대한 헌법입니다. 그건 순원 사상의 영향 때문인데 그건 바로 헨리 조지에게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근데 순원의 영향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에게도 미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순원 선생의 그 삼민주의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정치 사상을 모두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제 압제에서 해방된 후에 새 나라를 세울 때는 세 가지 평등에 기초한 민주국가를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을 하시는데 그 세 가지 평등이 뭐냐면 경제평등, 정치평등, 교육평등이에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그 첫 번째가 경제평등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경제평등의 핵심이 바로 민생주의와 유사한 겁니다. 여기 경제평등에 토지평등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핵심으로. 그런데 도산 선생이 이제 홍커우공원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에 상하이에서 일경에게 체포돼서 이제 압송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독립운동을 못 하시고 일제강점기 해방 몇 해 전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창호 선생 뒤를 이어받아서 그것을 이제 보다 그 정밀하게 하신 분이 이제 조소왕 선생입니다. 그래서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건국강령에서 삼균주의를 건국 철학으로 명시합니다. 삼균주의가 아까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평등에 그 평등을 균등이란 말로만 바꿔가지고 경제균등, 정치균등, 교육균등. 그래서 이 삼균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그걸 자세히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그 경제균등의 핵심이 바로 토지평등권이에요. 토지평등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헨리 조지에게서 이제 순원에게서 도산 안창호, 그리고 조소왕,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이어지는 거대한 이 사상사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사에만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헨리 조지의 사상은 일제강점기 우리 내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전파가 돼요.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실질적인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에비슨 선교사님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캐나다의 이제 의사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오셔서 제중원 원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서양 의학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한국인 의사들을 배출을 하고 그리고 한국 의학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언도두 선교사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연희 전문학교 교장까지 겸임을 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수십 년 동안 세브란스하고 연희 두 학교의 교장을 역임하면서 실질적으로 연세대학교의 그 설립 기초를 놓았죠. 정말 존경받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바로 헨리 조지의 이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헨리 조지 해서 이제 조지스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하면 조지스트. 에비슨 선교사가 조지스트였어요. 그래서 1921년에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제 캐나다 토론토 헨리 조지 협회에서 행한 연설의 요약문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에 있는 선교사 대학들에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조세 제도라는 과목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에 있는 선교사 대학들, 그게 이제 연희, 세브란스, 아니면 경신학교 대학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조세 제도, 이게 헨리 조지가 말한 지대조세제입니다. 그 과목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서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일제강점기에 가르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서한도 남아 있어요. 근데 에비슨 선교사님도 조지스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 뒤를 이어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그 다음 교장이 됐던 헐스트 선교사님, 그분도 조지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기록에 보면 한국인 의사들과 우리 서울에서 이 한국인 의사들과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이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철학을 우리 한국인 의사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서한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특히 에비슨 선교사님은 뭐 이제 선교사님들의 뭐 급을 나누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A급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급의 선교사님이신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깊이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이승만, 안창호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이제 깊은 이제 교분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이제 압송돼 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큰 병으로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 보석으로 이제 석방되면서 제일 먼저 찾아뵌 분이 에비슨 선교사예요. 그때 이제 그 석방 조건에 하루속히 경성을 떠난다는 게 조건으로 있어서 그냥 에비슨 선교사님만 뵙고 그 진료를 겸해가지고 인사드리고 바로 이제 떠날 정도로 그랬고, 청년 이승만도 이제 영어를 회화를 이제 배우려고 에비슨 선교사 자택을 자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에비슨 선교사가 서구의 의회 민주주의 정치 사상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건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최초로 이 서구의 의회 민주주의 정치 사상을 에비슨 선교사에게 배웠다.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에비슨 선교사가 청년 이승만에게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도 당연히 이제 나누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요.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공적은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 1950년 4월에 농지개혁이 실행되는데 두 달 후에 6.25 한국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 농지개혁은 공산화를 막은 최대의 그거예요. 농지개혁을 만약 못한 채로 한국전쟁이 터졌으면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과 박헌영이 이제 스탈린한테 가가지고 이제 소련의 그 기밀문서가 다 해제돼서 이제 우리가 다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남조선을 이제 이렇게 공격해서 이제 적화하려고 하니까 승인해 달라 요청했을 때 스탈린이 미군이 개입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를 해요. 근데 그 스탈린을 어떻게 설득하냐면은 남조선에서 우리가 내려가면 남조선에서 민중봉기, 농민봉기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공산화할 수 있다.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미군이 태평양 건너 들어오기 전에 공산화를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스탈린을 설득해서 그 허락을 받거든요. 근데 실제 인민군이 이제 내려왔는데 이 농민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두 달 전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땅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민군의 토지개혁 그 선동에 휘둘리지를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민봉기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공산화를 막았고, 근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았죠. 농지개혁을 안 해서 베트남은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 농지개혁은 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초석으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해요. 농지개혁 덕분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또 그 기초 위에 민주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에는 농민들이 일제 시대 때는 소작료로 생산물의 절반 이상을 보통 냈어요.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심해서 남쪽에 이제 암태도, 신안군 암태도 같은 경우는 생산물의 80%까지 소작료로 냈어요. 그러니까 10섬을 생산을 하면은 8섬을 지주에게 소작료로 내고 2섬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아주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농지개혁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지주에게 소작료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안 내도 된다. 소작료 안 내도 되고 대신에 한 해 생산량의 150%를 매년 30%씩 5년 동안만 지주에게 내면, 그러니까 매년 생산물의 30%, 10섬 가운데 생산하면 그 가운데 3섬만 지주에게 5년 동안만 내면 그 땅이 당신 땅 없는 당신 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비롭고 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대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면 이제 학자들의 최대의 그 수수께끼가 그거예요. 그걸 이승만 퍼즐이라고 합니다. 이승만의 수수께끼. 그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우군이 한민당의 지주 국회의원들인데, 그 한민당 지주 국회의원들이 결사 반대했거든요, 농지개혁을. 근데 어떻게 자기 정치 우군인 한민당 지주 국회의원들의 그 결사적인 반대를 무릅쓰면서, 지금도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국무회의 할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농지개혁을 서두르지 않느냐, 빨리 이걸 실행해라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그렇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 신념의 원천이 뭐냐?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북한이 먼저 토지개혁을 해서 체제 경쟁에서 이게 질 수가 있는 위기감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나 그걸 이렇게 집요하게 농지개혁을 빨리 추진해야 되고 그걸 농민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설은 뭐냐면, 아까 그 조지 스테인, 에비슨 선교사님을 통해서 청년기에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을 이걸 접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가슴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헨리 조지의 사상이 이렇게 이제 민족사적으로는 순원, 도산 안창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고 교회사적으로는 에비슨 선교사와 같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쭉 이어지고 하는 이런 이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진보와 빈곤 그 헨리 조지의 책이 최초로 번역하도록 한 사람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인 백낙준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묘하죠. 어떻게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이렇게 첫 출간하도록 가장 일선 공로자가 또 그 연세대학교 백낙준 총장인가. 그 연세대학교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아마 제 생각에 그 일제강점기에 백낙준 박사가 같은 학교의 교장이었던 이제 에비슨 선교사로부터 당연히 헨리 조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기록을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했는데 제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쭉 이어져 온 거 아닌가.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 독립운동가들, 안창호 선생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이제 그런 독립운동가들에게 이렇게 이어지고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에게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어지고 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우리 시대에 갖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분명히 그 헨리 조지는 성경 희년의 토지 평등권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을 1년 반에 걸쳐서 이제 쓰는데요. 그걸 진보와 빈곤을 쓰고 있는 중에 그 히브리 청년협회에서 이제 모세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 모세라는 연설문이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 연설문에 보면 헨리 조지가 희년 토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토지평등권 그걸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헨리 조지의 이 토지평등권 사상의 배경, 종교적인 사상적인 근원이 뭐냐? 성서라는 거죠. 성경으로부터 이 토지평등권 철학 사상 이거 헨리 조지가 갖고 있었고 그것을 그 당시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그 문제의 현실 앞에서 그걸 적용하는 그런 노력으로 그 책을 쓰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그것이 이제 톨스토이, 순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 청년 이승만 또 이런 분들에게 쭉 에비슨 선교사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는 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우리 이 땅에 그걸 희년 또 헨리 조지 토지평등권 사상을 이 땅에 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희년 독립국가를 세우라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해요. 이 희년 독립국가는 좌와 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그 극복하는 양체제를 극복하는 제3의 그 성서적인 체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물이 이제 자연물과 인공물이 있잖아요. 자연물은 이제 토지와 같은 공기, 햇빛과 같은 게 이 자연물이 되는 거고, 인공물은 사람이 만든 이제 이런 노동 생산물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둘을 엄밀하게 딱 구분하는 것이 헨리 조지 사상의 기본이에요. 성서 희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자연물, 토지와 같은 것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지의 지대를 모두 사회가 환수해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그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반면에 인공물, 이 노동 생산물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애쓴 사람의 땀과 그 노력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그 노동 생산물은 그것을 생산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명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그 사유재산권의 그 대상은 원래는 이런 노동 생산물입니다. 존 로크가 이 자본주의 사유재산권의 그 철학적 기초를 놨거든요. 근데 그가 쓴 책에 보면 땅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을 하고 있어요. 땅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공유물로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거든요. 로크가. 그러니까 로크에게 사유재산권의 그 대상은 노동 생산물인 거예요. 인공물. 근데 이제 로크가 이제 단서를 달아서 토지의 개인 소유를 허용을 해요. 그 책에. 그 단서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많은 그리고 충분히 좋은 그 품질의 땅이 남아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그 땅을 개인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건 이제 과거의 서부 개척 시대처럼 땅이 이렇게 널려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개척지가 널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말이 이제 통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많은 똑같은 품질의 땅이 지금 거의 남아 있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로크의 단서가 뒤집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토지의 개인 소유가 로크의 사상에 의해서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천민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동산, 불로소득, 그걸 개인 소유하고 이런 것을 이제 합법화, 합리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전혀 이 자본주의 철학적 기초를 놓은 로크 사상에 의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우리 사회의 모습은. 그래서 이 자연물과 인공물을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그래서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사회의 것은 사회에게 주는 것이 정의롭다. 이게 헨리 조지의 분배 정의관입니다. 그럼 개인의 것은 뭐냐? 노동생산물, 인공물. 그건 개인에게. 그러나 사회의 것, 그래 토지와 같은 또 환경, 천연 자원 이런 것들은 이 자연물은 사회에게. 그래서 그 토지의 지대는 사회가 환수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헨리 조지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양체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사회주의는 이 자연물과 인공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유화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생산력이 침체되고 가난밖에는 나누어 가질 것이 없는 사회로 전락해버린 거죠. 근데 반면에 자본주의는 사유화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사유화해버렸어요. 자연물과 인공물을 다 사유화해버렸어요. 그 결과 이제 부동산 소유 양극화,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빈부 양극화, 빈부 불평등 격차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이런 이제 문제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근데 이 양체제를 모두 극복하는 발전적으로 통합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바로 희년체제라는 것입니다. 희년체제. 이것은 자연물과 인공물을 구분해서 자연물, 토지의 지대는 사회가 환수해서 공공재정으로 공유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으로 평등 분배하고, 그리고 인공물, 이것은 그걸 생산한 사람이 모두 다 그걸 갖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인공물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어요. 인공물에 대해서 생산, 유통, 소비, 소득 이 활동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여기에 10%씩 부가세가 부과되어 있죠. 이 부가세가 가장 불평등한 역진적인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액수를 내기 때문에 가장 불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또 이제 근로소득세, 또 이제 법인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되는데, 그것은 이제 진정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조지는 그렇게 역설을 합니다. 이쪽에 이 생산활동, 노동생산물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없애고 세금의 무게중심을 토지의 지대로 옮겨서 여기서 다 환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토지 단일세라고 합니다. 줄여서 단일세라고도 그 당시에 슬로건으로 했고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제 대한민국의 한 해 그 필요 세수가 한 600조 정도 되는데 한 해 지대 총액은 한 300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대 300조만 가지고 600조 그 필요 세수를 충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단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다른 세금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부과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 상식에서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노동 생산물, 인공물, 여기 생산 활동, 생산 소비 소득부, 여기 그러니까 소득에 생산 소비 소득 여기에 이제 부과되는 그런 세금들을 최대한 감면하고, 이게 지금 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여기 세금 과세를 최대한 감면해서 최대한 이걸 개인 소유로 여기 돌려주고, 그리고 토지의 지대에 최대 과세를 해가지고 최우선 과세를 해서 이걸로 이제 국가 재정을 운용하고, 또 남는 것들은 또 이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양체제 폐단을 모두 극복하면서 남과 북이 정말 바람직한 체제로 우리가 통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남쪽은 이제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무리하게 국유화해서는 안 돼요. 헨리 조지가 그걸 반대합니다. 이미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그걸 무리하게 국유화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다만 조세제도 하나만 딱 바꾸어서 토지 소유권의 알맹이가 지대를 수익할 권리니까 그 지대만 다 이렇게 환수해서 모든 사람이 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북한과 같이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또 그걸 무리하게 토지 사유화 시키지 말고 토지 국유화된 상태 그냥 그대로 두고 거기에 토지공공임대제를 실행을 해서, 이 토지공공임대제는 이 토지의 그 사용권을 그 경매시장에 이제 붙여가지고 최고액 지대 입찰자에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대를 내겠다고 하는 그 기업 개인들에게 그 토지 사용권을 매각하고 대신에 토지 사용료 지대를 환수해서 북한 정부의 최우선 그 재원으로 삼는, 그걸 이제 토지공공임대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반면에 생산활동에 대한 세금을 최대 감면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북한의 토지공공임대제와 남한의 지대조세제가 명칭만 다르지 알맹이에 있어서는 지대를 공유하고 또 평등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알맹이가. 그리고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최소 과세, 최대한 감면하게 되고 세금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경제의 그 효율성이, 생산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산활동이든 그 생산활동에 세금을 중과세해버리면 그 생산활동은 죽어버리거든요. 반면에 그 세금을 감면을 해주면은 그 생산활동이 생산의 용수철이 피어오르듯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가 그걸 또 아주 자세히 논증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분배 정의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이 경제 발전도 비약적으로 이룰 수가 있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헨리 조지의 사상은 그 생태 환경 그 친화성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거하고, 요즘 환경 그 정책에서 환경세가 중요하거든요. 환경 사용의 대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이 환경세가 그 철학이 같아요. 철학이, 토지세와 이 환경세 철학이. 그래서 또 이게 이 지대를 이제 세금으로 부과하는 그 지대조세제를 실시할 경우에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서구의 그 녹색당들은 이 헨리 조지의 이 지대조세제를 지지하고 하는 그런 이제 성명들을 뭐 여러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시간 너무 오버했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요. 이제 그냥 5분이 남았는데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도 좋고요. 예.